예, 오랜만에 통계 보기 편입니다. 통계 보기 편을 왜 꺼내들었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시장이 이제 뭐 앞으로 2년, 3년 쭉 하락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게 잠시 정체 중이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 규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지금 규제에 달려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심리적 요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아요, 종류가. 보통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하면은요, 오늘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쉬우신 분은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뭐 하기 전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되게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과만 딱딱 얻고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결과만 딱딱 얻으시는 거 가지고는 결국 도움이 안 돼요. 결과만 딱딱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결국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어차피 부동산의 셋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냥 사세요, 파세요, 뭐 보유하세요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보유 의견, 또는 사라고, 또는 팔라고. 그럼 딴 전문가는 뭐하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까? 해서 뭐 다수결로. 그렇게 하실 텐데, 그건 아무 도움 안 돼요. 제 밴드에서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제 밴드 알고도 오셨을 테니까, 대부분. 제 밴드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긴 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지금 한참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한참 생각을 하는 중인데, 저도 오래간만에 다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전에 생각했던 걸로 그냥 버티면 됐는데, 저도 최근에는 오래간만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앞으로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고민을 하는 중이고, 결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은 그 고민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제 밴드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 밴드 존재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갖다가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자. 그게 의미가 있는 분은 계신 거고, 의미가 없으신 분은 사실 도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지금 그걸 갖다가 고민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 왜 보통 시장을 볼 때요, 여러분? 뭐 한 달, 두 달 시장이 꺾인 거 가지고는, 그다지 크게 취급을 안 해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두 달 꺾인 거, 석 달 꺾인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꺾인 거 치면은 이제 반년 안쪽이에요. 반년 안쪽 꺾인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원래. 근데 반년을 넘어가게 되고, 일단 저희가 이거 좀 한번 이 문제 붙잡고 생각을 해볼까 하려면 석 달은 넘어가줘야 돼요. 석 달에서 반년 넘어가주면, 이거는 이제 추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기 시작을 해요. 제가 가끔 추세하고 변동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어느 것은 추세, 어느 것은 변동 요인. 즉 추세는 우리가 듣기에 여러분들 흔히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더 강력한 지속성을 가진다는 거지, 그게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운명론자도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의 변동사항이 추세에 영향을 주고, 추세가 변동사항에 영향을 주고, 끊임없이 영향을 줘요. 단지 추세가 또 좀 더 강력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통 지속성을 가진 걸 추세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지만 변동 요인이 추세를 갖다 흔들면 추세도 영향을 받아요, 변동 요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가 됐으면 한번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화면이 왜 갑자기 튀죠? 가끔 이런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동안 뭐 상승 추세다 아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제가 요거 보면서 가능하면은
전국 한번 다 볼 거예요. 각 전국 시도들, 주요한 광역시도들, 수도권 말고도 주요 광역시도들, 그 다음에 광역시들 말고도 좀 큰 시들, 우리가 흔히 말해지는 시들, 그냥 뭐 왜 큰 시 있죠? 광역시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거 말고도 뭐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중요 도시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또. 자, 왜 보통 지금 보세요. 2015년 말 이후 지방이 꺾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수도권도 이 정도가 됐으면 일단은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6개월까지 4개월, 5개월 정도 됐으면 변동 요인으로 조정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이거는 뭐 두말 필요 없이 맞고, 네, 일단 이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은 조정기에 들어와 있다. 지방 쪽은 크게 나눠서 광역시 쪽하고 기타 지방인데, 그러니까 전국을 크게 나누면요 반반이에요. 수도권과 지방은 거의 반반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에서도 광역시급, 기타 지방, 보통 요 세 개 부류 정도 나뉘는데,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데들은 기타 지방이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최근에 조정받고 있고, 광역시급은 보합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지방광역시도 사실 보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방광역시에 보면은 우리가 광주, 그 다음에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뭐 광역시면 이 정도죠. 빠진 데 없죠. 이 정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급 아니어도 곳곳에 그 핵심 도시들 있죠. 보면은 지금 부산은 일단은 약세 접어들어 있고, 울산도 약세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부산, 울산은 약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17년 정도부터 다시 강세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강보합 정도 멈춰 있는 수준 같고, 대전은 최근에 강세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광주도 강세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강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합 정도고, 기타 지방은 약세, 수도권은 조정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변동 요인으로 봤을 때는 변동 요인의 역은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왜 오늘 별로 안 좋아할 때 내가 오늘 잠을 잘못 잤는지 꿈을 잘못 꾸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게 변동 요인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자리가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변동 요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요인에 의존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 요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변동 요인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동 요인은. 그에 반해 추세라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오늘 안 좋니? 라고 하면, 내가 지병이 있어서 고요염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먹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그래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거, 이게 결국은 이거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물론 그 사람이 날 수도 있죠. 고요하면 날 수도 있고, 저도 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하지만은 꽤 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추세에 가능하면 추세에 기반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세가 바뀐다고요. 추세라는 것도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뀌면은 이 바뀐 상태에서도 또 지속성을 가져요. 상승에서만 지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락에서도 지속성이 마찬가지로 나와요.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추세라는 것은 지속성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 시장이 늘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통화의 가치,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은 올라간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부동산 투자가 잘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요. 실물 자산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효과 같은 경우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뭐 앞으로 10년, 20년이 된 후에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고 뭐 공채 가격도 올라갈 텐데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겠느냐? 예, 맞는 얘기예요. 대체 통계원은 분명히 올라가요. 근데 통계원은 올라가는데 그 통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산집이 올라간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보다 떨어져 있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이 결국 나중돼가지고 토지 가격으로 결국 귀속이 되죠. 토지 가격 귀속돼가지고 하는데 토지 가격이 귀속돼서 올라가는 거 해봤자 말 그대로 실물 그 인플레이션 효과에서 그냥 방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보유세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 내고 신경 쓰고 하면서 굳이 부동산을 살 이유 없어요. 부동산 살려고 딴 거 사셔도 돼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어떻게냐 이 추세를 따라서 해줘야 돼요. 변동 요인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아무데나 사도 언제 어떤 걸 봐도 결국 20년 30년 뒤는 올라있다. 뭐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는 거긴 하지만 그 올라있는 게 그 평균치가 꼭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은 없어요.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땅 샀는데 하나도 안 오르시면 되게 많아요. 지난장에 부동산 샀는데 아직까지 그 가격 회복 못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랄까 듣기 좋은 얘기. 실제 투자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 이원 쪽 하던 원래 지금 이원 쪽으로 너무 좋지만 이원 쪽 하던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무거나 사세요. 어차피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결국 20년 30년 두면 그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사요. 예, 그걸 보고 부동산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추세하는 것이 바뀔 때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름을 알려지고 한 게 결국 2013년도 반등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건 저는 이거예요, 사실.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공급을 통해 시장을 보는 어떤 공급을 통해 보는 패러다임, 공급의 확대, 축소를 통해서 부동산의 사이클을 그리고 그 사이클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보자는 어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만드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었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된 거는 처음 이거예요. 반등기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결국 반등기를 맞췄기 때문인데 이 반등기를 그럼 뭘로 맞췄냐는 거예요. 반등기를 맞춘 게 반등기가 아니라 상승기. 하락하다 상승기를 뭘 보고 맞췄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궁금한 시기가 됐어요. 지금 다시 2013년 제가 이걸 연구했던 게 2011, 201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네요. 7년 전 얘기예요. 7년 전. 7년 전에 저도 요즘 머리 싸매고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머리 싸매고 생각하는 경우 극히 드문데 요즘 머리 싸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내가 그때 뭘 보고 마셨지? 7년 정도 지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대강적인 개념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런 개념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뭘 보고 맞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자 보자고요.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자 지금 보세요. 당장 해당되는 데들 어디죠? 기타 지방 하락 중이죠? 언제 상승할지 궁금하시죠? 수도권 분들 저한테도 계속 질문이 와요. 이번 지금 이게 침체장이 언제 상승할 것 같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추세적 요인이 아니라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변동 요인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건 되게 힘들다. 이거는 변동 요인은 하락하는 걸 알기도 힘들지만 변동 요인은 이날 상승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한 6개월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추세적인 요인이 있다. 물론 추세까지 6개월 가지고 추세하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거 6개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자 오겠지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시간이 정말 될까요? 10년이 짧은 기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생각보다 10년이 후딱 갑니다. 근데 뭐 6개월, 뭐 반, 뭐 1년, 10개월, 1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하고 부르진 않아.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추세와는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얼마든지 추세 속에서 변동률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여기다 그리고 있었죠. 이거 기억나요? 제 예전 동화 보면 이게 항상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때 칠판 닦으면서 다 지웠는데 항상 예전 제 동화 보면 항상 이쪽 끝에 이거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죠? 2018, 2010. 그리고 숫자 써 있었나?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2018, 2019 뒤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지속해서 올라가는 길과 또는 하락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두 가지 패턴인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올라가느냐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때 확률이 높았던 건, 제가 확률이 높게 봤던 거는 초기에 봤던 확률이 높았던 거는 이쪽이에요. 1번 쪽이에요. 1번 쪽 확률을 높게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2번 쪽 확률도 꽤 높아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2012, 2013년도, 2013, 2014년도 얘기할 땐 거의 1번 스타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오면서 2번 스타일로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왜 2번 스타일로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계신가요? 왜죠? 재개발 속도요. 멸실 속도가 제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다. 멸실 속도가 제 생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2018, 2019에 입주 물량 시기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 멸실이 생각보다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2018, 2019 때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침체 겪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크겠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즉 2010 요것만 확대해서 보자면은요. 확대해서 보자면은 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게 또는 한번 꺾였다가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또는 그냥 올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 장의 특징, 제가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번 장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네요. 이게 이번 장의 특징인가 봐요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번 장의 특징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 장의 특징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중단되는 시기가 나온다는 게 이번 장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번 사이클은 예전 사이클과 다른 게 상당히 길게 갈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장의 특징, 공급 물량의 중단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유예요. 공급 물량의 중단 시기는 언제부터가 제일 유력하다고 했죠? 2018, 2019가 2020, 정확히는 2017 말부터예요. 표시가 안 나오지 2017 말부터 2020 초까지, 초중반까지. 그래서 2020 중후반부터 2023 정도, 2023 이때가 물량의 중단 시기가 나온다고요. 물량의 중단 시기가 나오는데 물량의 중단 시기가 상승기 때 여러분, 상승기 때 물량의 중단 시기에는요 가격 상승이 급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번 장 보세요. 이 추세적인 상승의 초기에는 물량 부족 구간이거든요. 똑같은 물량 부족 구간인데 초기에는 실거주장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유동성 제약을 진입을 해요. 실거주장 때는 성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유동성 제약 진입하면서 가격이 크게 나와요. 유동성 제약 가격을 언제부터 하겠죠? 2010, 2015부터 하겠죠? 처음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 전혀 모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제 블로그나 제 동영상 강의 쪽 다시 한번 보세요. 예전에 2014, 15, 16때 썼던 글들 다시 한번 보고
두셔야지 아마 이해가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2015부터 유동성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은 후반에서 나온다. 2015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멈췄다가 재상승을 가게 될 때는요, 실거주장을 안 거치고 유동성장은 곧장 넘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유동성장은 곧장 넘어가는 성격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승폭이 초반부터 크게 나와요. 침체 겪다가 상승을 들어가자마자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이 추세적 전환기에는 초기에는 상승폭이 적다가 상승폭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 상승장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처음부터 커요. 그냥 거의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급하게 상승장 나오고 그 이후 상승폭이 바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이번 장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2015, 우리는 이번 장에 몇 가지의 기회가 있었어요. 2013이에요. 첫 번째, 제가 반등도 온다고 매입하고 했던 시기 2013 기억하시죠? 그 다음 제가 강력하게 매입하시라고 했던 시기 언제였죠? 2015. 2023 때 제가 강력하게 매입하고 했던 거 뭐죠? 실거주. 양호한 실거주 지역에서 낙폭 과대 지역. 2015 때는요, 유동성 물량 들어가기 때문에 뭘 매입하시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중심지. 2015부터는요. 즉 개발성. 이거는 실거주성. 그리고 이번 시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가 오는 거는 이때예요. 2020 중후반부터 2023까지. 이때가 강력하게 기회가 오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때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등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게 잡은 시기예요.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 2019가 지금 3월달이죠. 이때부터 2020의 중후반 6월 이후 이 안쪽에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1년 반인데 이 중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1년 반? 1년 6에서 9월달 잡자고요. 기간 정확히 제가 뭐 입주 물량, 입주 시기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저 그거 안 봐요. 그런 거는 왜 입주 리스트 쭉 정리해 주신 분들 많이 있어요. 블로그 보지만 그분들 거 보세요. 저는 그거 정리 안 하니까. 이때 이 안쪽에 즉 1년 반 정도의 기간 안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루즈하죠? 1년 반 정도 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은 알고 들어가세요. 일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안에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시장의 방향이 무엇이고 시장이 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알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갈려지게 되냐면 성공과 실패가 갈려져요. 방향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시기를 찍어내는 거는 성공했을 때 얼마나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의 폭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즉 우선은 방향이에요. 우선은 방향이고요. 그 방향 안에서 방향을 잡았다면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이 왜 나오는가를 갖다 알아야죠. 왜? 제일 중요한 건 왜요? 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뭐냐? 왜를 물어보잖아요. 왜? 부동산 쪽 이쪽에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수많은 헛소리들이 있는데 그 많은 헛소리들이 아직까지 통용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듣는 분들이 왜냐고 묻질 않아요. 왜? 왜냐고 물어봐야죠. 왜냐고. 그래서 그 방향이 왜 그 방향인가 알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출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소를 갖다가 지표, 가장 관계 깊은 지표는 무엇인가를 잡아내고 이 지표를 갖고 현재 시장을 보는 거예요. 현재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을 때 이때를 갖다 매입 시기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표는 여기인데 이게 아래에서 놀고 있을 때는 언제 만나갈까요? 언제 뭐가 될까요?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시장이 바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요소와 연결된 그 요소를 볼 수 있는 도구, 지표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걸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도 되고 실제 투자에서도 매입 들어가는 시기를 이 지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2011년도 때 제가 부동산 10년 주기설 만든 게 이때예요. 11년도 제가 기억을 해요. 11년도인가 12? 아니 11년도였던 것 같아요. 11, 12 이때쯤이에요. 부동산 10년 주기설 이때 만들면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시장의 반등을 잡아낼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게 이번 장의 이번 동영상의 중요한 요소예요. 이걸 가지고 통계를 볼 거예요. 그냥 통계예요. 그러니까 통계 그냥 백날 그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뻑하면 무슨 뭐 보고 이건 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전문가라니까 나보다는 낫겠지. 결론은 무슨 지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올라간다네. 저 사람은 6월달에 올라간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6월달에 올라갑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실력,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나 거기에요. 그냥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대전 가가지고 저희 사촌 형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 친구분이 부동산 저기 대학원인가? 해가지고 뭐 박사인가 뭐가 한다고 하시면서 부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부동산 쪽 다니는 교수님들, 학과 교수님들이나 이거 전문가들 뭐 어떠냐고 뭐하고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분 얘기가 야, 다 뻥이야. 믿지 마. 그거 그냥 다 하기 좋은 얘기 그냥 하는 얘기들이야. 본인들도 몰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본인들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방법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저와 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면 결과는 달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찾을 수는 있어요. 최소한. 제가 2013년도, 2011년도에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만들어내고 했을 때 결국 잡아낸 게 지금까지 하기에는 공급이었다고요. 공급은 무엇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됐냐면은 똑같이 적용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 나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시대가 바뀌어요. 이 세상이 똑같은 시기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시간은 한없이 흘러가고 어느 시기 언제나 시기는 바뀌어요. 단지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찾고 과거의 현상을 과거의 현상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현재에서 그 의미에 맞는 걸로 그것을 번역을 하셔야 돼요. 국가와 국가 간의 번역을 하듯이 여러분은 지역과 지역이 바뀔 때 번역을 하셔야 되고 시기와 시기가 바뀔 때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내서 현재에 맞는 지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할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번 뭐 정해놓으면 그걸로 끝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자, 바뀌기는 바뀌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같아요. 제가 2013년에 할 때 결국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게 뭐냐면 전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뭘 했는지. 결국은 공급에 의한 10년 주기설 제가 만들었어요.
상승기 때는 공급이 과다가 나오고 하반기 때는 공급이 과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과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얼마까지 영향을 준다? 대략 3년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실제 과소공급은 언제 나타난다? 하반기에는 과소공급이 과소공급이 되지만 이건 뭐? 분양이에요, 분양. 과소공급이 나오지만 실제 입주 물량에서 과소공급은 언제 나온다? 하반기 초반에도 과다 공급이 나온다. 하반기 초반에도 과다 공급이 나온다. 실제 과소공급은 언제 나오냐면 하반기의 중후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반기의 중후반에 과소공급이 나오고 이 과소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지만 상승기의 초중반에도 무엇이 나온다? 여전히 과소공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예요? 2012 말 2013년도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상승기의 초중반까지 2016까지는 뭐가 나오냐? 과소공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10년 주기서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도 뭐 10년 주기서부터 주기설 수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한센 무슨 주기설 13년부터 뭐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항상 이걸 물어봐요. 왜 13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야 되나요? 왜 30년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왜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하면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판단을 하려면 왜를 나와야 우리가 판단하죠. 왜를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 분양 물량 언제부터 나온다고 했죠? 2015부터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요. 이때까지는 과소공급이, 이때까지도 과소공급이 나와요. 그러면서 과대공급은 언제부터 나오냐? 2017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왜냐면 2015부터 인허가가 늘기 때문에 2017 말부터, 그리고 2018, 2019가 과다 물량의 메인 지역, 그 다음에 과다 물량 중에서 똘똘 뭉쳐있는 진짜 핵심 과다 물량 구간은 2018 중후반부터 2019 초중반 또는 중후반까지 핵심. 그 다음에 주변이 2017 말부터 2018 중반까지가 과다 물량 구간인데 좀 이건 분산되는 구간. 마찬가지로 2019 말부터 2020 초중반까지가 마찬가지로 과다 물량 구간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과다, 이거는 그냥 과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제가 만든 10년 주기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2년도 때 2023년, 2024년까지 앞으로 10년치를 갖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이유는 단 이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선분양제로 인한 실제 입주 물량까지의 30개월부터 45개월 3년간의 시차, 이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10년 주기서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움직여. 그러면 왜? 보면 물량 그리고 선분양제로 인한 물량이 실제 계획과 실제 실행의 3년의 격차 때문에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뭐냐면 물량의 축적 기간. 실제로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으면서 실제는 하락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승 기간도 5년이 아니라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는 이론과 실제는 더 길어진다. 보통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는. 왜냐면 하반기 때는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하반기 때 충분한 에너지 축적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하반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하반기인 것 같으시죠? 하반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0년 주기설로 봤을 때 하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요 에너지의 축적 기간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눈으로 내 물건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생각해서 온 거고 실제 부동산 10년 주기설 너가
즉 10년 주기 서울의 눈으로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학기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수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축적 에너지가 그리고 공급 물량이 소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요 에너지 축적이 공급 물량의 소진을 뛰어넘는 순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상승기예요. 하락기는요. 수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수요 에너지의 소진 구간이 상승기예요. 여러분들 상승기가 굉장히 기쁜 기간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승기에는 여러분들의 수요 에너지가 계속 탈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탈진이 되면 하락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공급 물량 측에 보면 공급 물량이 누적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상승기예요. 그리고 공급 물량의 누적이 수요 에너지의 소진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즉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말 자체가 수요 에너지는 소진되고 공급 에너지는 축적된다는 뜻이에요. 즉 상승기에 들어섰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하락기가 온다는 의미예요.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에 의미하는 것 자체는 결국 상승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상승기가 하락기에 인과가 되고 하락기가 상승기에 인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과유비예요.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는 인과 이걸 뭐라고 해야죠? 불교 용어 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죠? 뭔가? 이건 계속 상승기는 하락기의 원인이 되고 하락기는 상승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으로 가격만 놓고 보면 이 사이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하고 수요 에너지의 축적, 그리고 수요 에너지의 소진, 공급량의 축적, 공급량의 소진, 이 두 개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온 후에 하락장이 오는 이유를 갖다 알 수 있게 되고, 상승장이 온 이후에는 반드시 하락장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락장이 오게 되면 반드시 상승장이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 다음엔 제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수요 에너지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는가, 공급량이 얼마나 소진이 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자, 왜? 우리 갖고 의미, 요소를 뽑아내요. 그 요소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자, 이걸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지표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자, 건설사 가지고 저 공급량이 얼마나 소진이 되셨나요? 또는 집 사시는 분들 뭐 카페에 가셔가지고 예비 주택 매입자 카페 가셔가지고 자, 돈은 많이 모아두셨나요? 모아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에 맞는 통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요 에너지와 공급 에너지를 볼 수 있는 통계. 가장 정확한 건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때는 점세가 유예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지금 현재에서 지방의 하락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이 하락이 나오고 해서 제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전세가 유예예요. 자, 수도권에서 변동 요인으로 일단은 변동 요인으로 보기는 상당히 긴 정도 일단은 하락이 나왔다는 거 또는 침체가 나왔다고 인정을 하자고요. 인정을 하면 이때 봐야 되는 건 시장이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를 보려면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게 정말로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세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 건 맞는데, 추세적 요인으로 움직인 건 맞지만 그거 다들 이건 변동 요인으로 봐요. 추세적 요인으로 움직인 변동, 즉 뭐냐면 예방주사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추세적 요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좋다고요. 추세적 요인으로 봅시다. 추세적으로 하락기하고 보자고요. 그러면 추세적 하락기하고 본다면 이거는 무엇과 똑같은 현상이 되냐면
2013년에 제가 시장의 반등기를 봤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2013의 시장 반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는. 왜냐면 2013의 시장 반등기를 맞춘 사람 자체가 제가 알기로 저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시기까지 맞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2013 반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맞춰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2013의 반등은 제가 뭘 보고 맞추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도권 시장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걸 추세하고 본다면, 그 지방은 이미 추세예요. 2015부터 지금까지 벌써 2019예요. 말부터니까 6, 7, 8 3년째 하락 나왔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3년째 하락이면은 반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10년 주기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뭐겠죠? 3년 계획, 그 인허가 분양과 그 다음에 실제 입주 간에 3년, 그 나머지 2년은 뭐겠죠? 누적 기간. 누적 기간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 있죠. 건강한 사람들은 한 번 아프면 정말 아프다고. 근데 평소에 골골한 저 같은 사람들은요, 평소에 골골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아프지 않아요. 그냥 늘 아픕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냐 안 아프냐 따졌을 때 일주일 따지면 한 이틀 안 아프고 한 5일 아픕니다. 그렇게 저는 늘 아파요. 이렇게 늘 아픈 사람들은 한 번에 크게 안 아파요. 늘 아프기 때문에, 나눠서 아프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체격 좋으시고 건강하신 분들 한 번 아프면 진짜 아프다고. 왜냐? 그분이 그렇게 체격 좋으시고 건강하신 분이 아프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찬바람 한 번만 맞아도 아파요. 축적될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튼튼하신 분들은 어지간한 건 다 버텨내요. 그러다 정말로 축적이 돼서 버티다 못 버틸 정도가 돼야지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크게 아파요. 지금 말한 체격이 좋은 건 누구냐? 대도시들이에요. 대도시들은 한 번 아프면 정말 크게 아파요. 특히 가장 큰 대도시, 수도권. 여러분, 수도권은 거의 도시예요. 수도권 전체의 연결성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보통 일개 도시의 연계성이만 맞먹을 정도로 좋아요, 수도권은. 수도권은 거의 하나의 도시와 같을 정도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파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저 지방 분들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야, 그냥 수도권 투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파악하는 게 정말, 지방은 도시마다 성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그냥 통째로 파악을 하면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냥 수도권 투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제가 수도권 쪽 보고 지방 쪽 잘 안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수도권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큰 도시예요. 그냥 이거 하나 파악을 해놓으면 나머지 것도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지방은 곳곳마다 다 달라요. 이걸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실제 지방 투자가 수도권 투자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한 곳만 파시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지켜보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파악을 할 거면은 수도권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도 쉽다고요. 근데 지방은 한 곳이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하나의 도시와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와 눕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소도시들,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축적이 안 나와요. 저 같아요. 그러니까 늘 아프고 조금만 떼어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 3년 정도, 지금 3년의 하락기가 왔다고 하는데 3년 정도의 하락기면은 이미 물량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을 수 있고, 물량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곳은 바로 상태가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물량 과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아프고, 물량 과다가 나오면 바로 아프고, 물량의 소진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회복할 때가 됐어요. 3년 정도면은. 그래서 지방 쪽에도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수도권은 3년 가지고는 안 돼요.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3년 가지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축적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당장 이번 장만 볼까요? 이번 장만 봐도 여러분들 제가 자, 공급 과대 구간 언제부터 하겠죠? 2017 말부터 하고 있죠. 지금 언제죠? 2019 초예요. 실제 2018 말에도 가격이 막 하락했나요? 안 나왔죠. 최소 1년의 축적기간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1년의 축적기간인데도 이것도 규제가 쏟아져서 1년 만에 나온, 규제 없었으면 1년의 축적기간 가지고 수도권 안 쏘아져요. 훨씬 오래기가 버텨요. 아마 T도 훨씬 더 안 지금의 조정기 자체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규제 나오고 조정을 해서도 1년 만에 나온 거예요. 수도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기간이 상당히 워낙 등치가 건강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데미지의 축적기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길어지고 지방은 짧아집니다. 자, 2013에 반등기가 나왔다고요. 반등기. 상승기가 나왔어요. 그럼 2013년 상승기 때 뭐가 중요했냐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세가 유입이 중요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에 반등을 보자고 한다면은 이게 추세라면은 추세적 지금의 하락이라고 본다면 추세적 상승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수요 에너지가 공급의 누적량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분 같은 레벨에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수요 에너지라는 거, 공급 누적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차원에 있어요. 이걸 같은 차원으로 놨을 때 비교가 가능한데 이거는 수요의 에너지량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는 수요 에너지량은 추상적입니다. 반면에 공급량이라는 건 입주 물량, 그냥 수치가 딱딱 떨어지잖아.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하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추상적인 영역을 끌어들이든지 얘를 갖다가 실질적인 영역을 끌어내리든지 해야지 같은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같은 차원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적절하다고 제가 뽑아놨던 게 뭐냐면 당시 2013년도에 전세가 유율이었어요. 전세가율. 그래서 전세가율 가지고 당시에 반등 시기를 갖다가 맞췄다고요. 실거주 에너지. 자, 맞췄는데 여기 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가율이 그러면 얼마여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전세가율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전세가율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 해놓고 제가 다 통계는 언제 보냐고요? 좀 이따 볼게요. 다 설명을 하고 전세가율 실제 그 다음에 전세가율만 가지고 되는지 또 딴 건 필요가 없는지 그 지표도 같이 볼게요. 일단 한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